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회 수용소의 노래 평양의 오함 여기에서 강철한 대표가 할머니와 동생까지 수용소에 가기 위한 평양에서 수용소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수용소로 가는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나는 친척들이 왔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설룡의 근심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럼 가보자. 나는 흙이 묻은 옷을 대충 털며 집을 향해 달렸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상스레 꽤나 멀게 느껴졌다. 우리 집은 대동강가에 있는 아파트였다. 대동강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구역 경림동 38반 사회안전부 교통성 아파트였다. 평양에는 대동교를 중심으로 서쪽편의 양각도에 걸쳐 있는 양각다리, 숙성과 연결되어 있는 충성의 다리가 있다. 또 동쪽편으로는 옥류교를 비롯해 능라도 서쪽 끝에 걸쳐진 능라다리와 능라도 중앙을 관통하는 흥부다리, 그리고 미림비행장 쪽에 있는 미림다리 등이 있다. 대동교 부근은 예전에는 평양의 중심부였어 아직도 노동신문사, 국제우체국, 김책공대, 대동강 호텔, 고려호텔 등 주요 시설물들이 줄박이 늘어서 있으며 서성거리로 이어진다. 이 아파트 앞으로는 해방산 거리라는 큰 길이 있다. 해방산 거리는 북조선에서 가장 큰 중심거리로 노동신문사 부근의 나랏길 시작이라는 이정표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 길을 따라 왼쪽으로 200여 미터 가면 대동교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김영직 사범대학이 있는 새살림거리이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승리거리를 따라가면 김일성 광장, 제1백화점, 아동백화점과 천리마동상을 거쳐 연못동으로 빠진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평양거리를 따라가면 평양역과 평양대국장이 나온다. 그리고 해방산 거리를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 바로 우리 아파트와 만나게 된다. 이 아파트는 해방전 6.25 사변 후 소련 사람들이 건축한 것으로 당시 평양 시내에서는 비교적 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중앙당 간부, 사회안전부 간부, 고액의 기부금을 낸 기국자 시대 북성 제일교포들이었다. 방학 첫날인 어느 날씩 나는 일찍부터 학급 선임단장의 구령에 따라 어천보 달리기를 하러 한 뒤 경림동 큰 길가에 나가 우리 학급이 할당받은 길거리를 청소했다. 그리고 담임선생이 내준 과제인 파리삭기를 할까 하다가 분양 동무들과 어울려 대동강변으로 나와버렸다. 파리삭기는 개인 할당량인 파리 1000마리를 잡아서 성냥가게에 넣어 학급장에게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 첫날부터 파리채를 가지고 동네 변소와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 내일로 미루어 버렸다. 나는 오늘 하루 정말 느긋하고 한가한 마음으로 실컷 놀려고 생각을 하였다. 이제부터는 모두 내 시간이다. 날씨는 아침부터 무덥고 푹푹 찌었다. 그리고 대동강가에는 조금씩 강바람이 불었고 나는 더위도 아랑곳 없이 닭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작년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내가 학급장을 맡았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돈을 써가며 학급생을 모두 데리고 동물원에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3학년 때는 아무런 간부직도 맡지 못하였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하고 내 개인이 자유 시간도 많아서 좋았다.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나는 인민학교 졸업반인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 학년을 마쳤다는 뿌듯함과 4학년이 된다는 기대감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저만큼 보이는 우리 아파트 입구 쪽에 낯선 지프 2대가 서 있었다. 그 주변엔 동네 아이들이 무슨 큰 구경거리나 생긴 것처럼 자동차를 에워싼 채 구경을 하고 있었다. 누가 저 차를 타고 왔을까?
궁금한 마음에 걸음이 빨라졌다. 가까이 다가가니 몇몇 호기심만 아이들이 나와 우리 집을 번갈아 올라다보며 기웃기웃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혹시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에도 할아버지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우리 할아버지는 당시 평양 상정 관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전 일인지 요즘은 분 한 달 동안이나 아무 연락도 없이 통집에 들어오시질 않으셨다. 식구들이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주 이따금씩은 사업상의 일로 돌아오시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는 꼭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뭔 일이 생겼노가? 알아볼 만한 데는 다 알아봤어도 모두 모른다고만 하니. 특히 할머니의 걱정은 누구보다 큰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숙자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하였다. 하지만 소식이 없는 외에는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딴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성품이 워낙 대쪽같기 때문에 무슨 가오를 범하려고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누가 모함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었다. 당시 65세였던 우리 할아버지는 제주도 태생이었다. 할아버지보다 한 살 연상인 할머니도 제주도 태생이지만 두 분이 만나서 결합하고 생활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이었다. 두 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 억척스럽게 재산을 끌어모았다. 또 2차 대전 정전 후에는 더구목 빠진 공업을 하여 일본에서도 재료가로 행세하였다. 덕분에 조청년 교토본부 성공회장직을 꽤 오래 맡았었다. 게다가 항상 조국만을 생각하는 애국자였다. 할머니 또한 13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진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한다. 20살 때부터 일본 공산당에 가담하여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고 해방 후에도 조청년 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교토지부 연맹위원장을 지닌 확고한 공산주의자였다. 기국 사업이 시작되자 북송사업이겠죠. 시작되자 할머니는 자신이 설선하여 할아버지를 설득하였다. 그리고 친척들이 완강한 만료를 뿌리치고 9만 톤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만경봉호를 타고 북조선으로 온 것이었다. 61년 일이었다. 북조선으로 올 때 할머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다.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국해서도 불편 없이 살기 위해 평생 입고도 남을 옷가지들, 손주들 시집, 장가갈 때 해갈 이불 천과 각종 가전제품, 심지어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지고 올 정도였다. 그 덕분으로 15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편이었다. 대체로 기국자 집안들은 윤택한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다. 당시 평양에서는 기국자 구갑세라는 사람이 집안이 제일 부자라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우리 집도 그에 버금갈 정도였다. 우리 집에는 북한이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자가용 승용차, 피아노, 색 텔레비전, 재봉기 등 값비싼 물건이 많이 있었다. 또 삼촌 강하종은 평양철도성 기자이며 강복남은 평양의과대학 의사였다. 막내 삼촌은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혁명서조로 검독강산에 나가 일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북조선에서는 대단한 집안이라고 뽐낼 조건이 충분히 되었다. 그뿐 아니라 고모 강신자는 일본서 약학대학을 나와 약사로 일하고 있었고 막내 고모 강경희 역시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명실상 부한 모범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북송사업 선전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조선화보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울밀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개가 실린 적도 있었다. 북송된 가정이 북조선에 와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선전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온몸이 마음으로 땀으로 튄 본복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몰려있던 동네 아이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비켜주었다.
그 중에서 나보다 2살 많은 경민이 형이 나를 추분하게 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소매를 붙들고 초라리 형, 형네 집 이사 가는가? 그런 말이야. 형네 집 군붕어 놔주고 가로마 하며 전화됐다. 그러나 순간적이긴 했지만 경민이 형의 표정이 마음에 걸린 나는 아이들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잡힌 소매를 뿌리치고 3층 우리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집안에 들어선 나는 우선 집안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오황은 산산조각이나 군붕어들이 바닥에 나등그러져 펄떡대고 있었다. 다른 가재덕들도 뒤엉켜 널려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안은 함상궂게 생긴 7명의 침입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군합바람으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며 들씻어 놓고 있었다. 간간히 새어나오는 할머니 울음소리 외에는 온통 집안 살림 뒤집어 엎는 소리만이 허공에 울렸다. 아버지는 실상한 모습으로 안방 벽에 기대어 고개를 들어서 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살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고 대내기만 했다. 8살 배기 여동생 미호는 울고 있는 할머니 옷깃을 잡고 겁에 질려 떨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얼른 달려왔다. 미호는 내게 와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듯이 곁에 바싹 달라붙어 커다란 눈망울 굴리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 저 사람들 누구야?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 흔들며 물었다. 소란이 어디 갔다 완? 우리 이제 이사가게 된단다. 할머니는 옷깃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때 침입자 중 높아 보이는 늑수그레한 남자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너 친내 남편 강태호는 우리 민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그래서 지금부터 동문의 좋은 재산을 몰수할 것이요. 또 살림 나간 자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전 가족도 앞서나갔어. 자, 이제부터 재산 몰수 등록 사업을 시작할 테니 협조하시오. 침입자들은 닥치는 대로 세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갓나 이 애미나 이 새끼 라고 역지거리를 하겠다. 그들 중 하나가 아버지가 쓰던 길을 던지며 새끼 많이도 확보해 놓았군 하더니 아버지의 소형 사진기와 몇 가지 탐나는 물건들을 주머니에 쓸어 넣었다. 이 광경을 보던 철없는 미호가 그 남자를 붙잡고 항의를 했다. 그거 우리 아버지 건데 아저씨가 왜 가져요? 조그만 게 말만을. 저리 비켜. 반동의 자식이라 할 수 없군. 소리치며 그는 미호의 작은 가슴팍을 발로 찼다. 방바닥에 나뒹 거는 미호를 얼싸안고 할머니는 후느끼며 울었다. 어린 나도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사진기뿐만 아니라 좀 값이 나가고 괜찮다 싶은 물건은 모조리 자기네들 주머니에 쓸어 넣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폐물은 뭐니 해도 순금 술잔과 받침 그리고 금식이었다. 술잔은 4개가 한 세트로 정교하게 채공되어 있고 특히나 저청년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공로자에게 준 선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시계는 스위스산 오메가 군장 시계였는데 이는 할아버지가 일본에서부터 대를이어 물려줄 가보로 생각하고 마련해둔 것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틈틈이 이 물건들을 꺼내 손질도 하시며 맛선자인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었다. 얘야,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팔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귀한 것들이란다. 이 물건을 전해주면서 꼭 이 할아버지가 한 말도 그대로 전하거라.
그 술잔과 시계도 물론 그들 차지가 되었다. 이처럼 귀중한 가보를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져도 우리는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이를 악물고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그만 환절된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만 토해냈다. 그들은 자기네가 가져갈 만한 것은 다 챙겼는지 본격적으로 등록 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승용차, 피아노, 다음엔 색 텔레비전과 재봉기, 이런 식으로 크고 값나가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등록하였다. 침입자들은 물건들을 등록하면서 보기 드물게 부유한 우리 집에 대한 시기와 증오가 들끓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꺼낼 때마다 이 반동 악질 부리지와 이 간첩새끼 라고 소리치면서 물건들을 내도미쳤다. 그들은 우리 식구들을 곧 때릴 것처럼 이를 악물고 눈을 부라리며 발광을 하였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들이 값진 물건을 주머니에 넣거나 함부로 막 다루면 아까워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물건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듯하였다. 대신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안나를 걱정하고 있는 듯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부지 미호와 나는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어른들이 군심은 아랑곳 없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죽은 군붕어를 가지고 놀기도 하였고 침대에 올라가 뛰며 구르기도 하였다. 평소에는 우리가 스프링 침대에 올라가기만 해도 야단을 치시던 아버지는 우리를 못 본 채 그대로 놔두셨다. 그러다가 어둠에 가라앉은 분위기가 답답하고 지겨워져 미호와 나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고 할머니를 졸라댔다. 할머니, 우리 나가 놀면 안 돼요? 할머니, 내 동무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조금만 놀아볼게요. 네? 등록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가족은 외출이나 예부와의 연락이 금지된 채 반강금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것을 어린 우리가 알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철없이 졸라대는 미호와 나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였지만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린 것들이 추운에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침입자들은 얼쩡거리는 우리가 방해가 되었는지 소리를 질러댔다. 요 조그만 자식, 저리 비켜. 가만 좀 있지 못하겠어? 야, 이 새끼들 좀 잡아 놓으라. 아침 10시경부터 시작된 등록 사업은 오후 4시나 되어서야 모두 끝났다. 책임자로 보이는 자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작성한 목록을 내밀며 확인해보고 서명 날인을 하라고 하였다. 너 친애 뭘 꾸물거려, 다 확인된 건데. 할머니가 목록을 받아들고 우물쭈물하자 그 책임자는 소리를 꽥 질렀다. 모든 게 그들 마음 내키는 대로인데 할머니가 확인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실은 할머니가 목록을 못 보는 것은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무도 뜻밖의 밀어닥친 충격 때문에 올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받아둔 목록을 어깨 너머로 보니 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글이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몇조 몇항 구정에 따라 민족과 조국 공화국을 반역한 강태우의 재산을 전부 몰수 처분한다. 1977년 8월 10일 국가보위부 과장 전재근 확인 강태우의 초 송옥선. 나는 그 목록을 보고서야 침입자들이 모두 국가보위원들이고 이들을 지휘하던 눅수구레한 책임자가 바로 가장 전재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내 눈에 언뜻 비춰진 그 전재군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 머릿속을 떠나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저 너 친애?
굴 쓸 줄 아나? 여태까지 몰수하는 재산을 확인했으니 확인했다는 표시로 이쪽에다 너친 내 이름을 써놓고 손도장을 찍으시오. 할머니는 보이부 가장이 건네주는 원주피를 받아들고 몸을 떨었다. 후늦게 울다가 가까스로 당신의 이름 속자를 적은 할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온몸에 맥을 놓고 주저앉아 있었다. 너 친네 뭐 하는 거요? 이름을 썼으면 손도장을 찍어야지. 아, 손에 힘을 빼요. 예민하이 손에 웬 힘을 이렇게 주나? 전재근은 할머니 오른손을 끌어다가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칠하고 이름 옆에 손도장을 찍게 한다. 6시간에 걸친 등록사업은 할머니가 목록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음으로써 간단하게 끝났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온 청춘을 바쳐서 하고픈 것 먹고 푼 것을 참고 전략하여 모아온 전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하나하나 손때가 묻고 사연이 깃들어 있는 자신이 정든 물건들을 어처구니 없게 빼앗긴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그 당시 어렸던 나는 그런 것까지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 죽음의 고개. 등록사업이 다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뛰어왔는지 어머니는 몹시 숨을 헐떡이며 온몸에 땀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비노력자로서 식량 500g이라도 살림에 버티려고 수에터를 짜거나 수에품을 만드는 가네반에 나가서 일섰다. 아니, 어째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변호포가 붙어 한쪽에 쌓여있는 세간과 침입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할머니에게 한급히 물었다. 글쎄 말이다. 이게 웬 날외락이란 말이다. 내 시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동안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잠잠해 있던 할머니가 다시금 어머니를 붙잡고 후눈끼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리가. 뭔가가 잘못되었을 거야요. 아버님 같은 분이 무슨 잘못을. 어머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침입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 시아버지 강태우는 우리 민족과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지금 재산몰수 등록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요. 그리고 내일은 전 가족을 압송하겠어. 전재군이 뒤늦게 나타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말씨나 태도는 다른 식구들에 비해 어딘가 공손하고 다른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경황이 없는 중이어서 아무도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자 또다시 모든 식구들이 따라 울었다. 몰수 처분당한 물건들은 할아버지 직장 사람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차에 실었다. 물건 실은 자동차를 보내고 나서 보이부 가장 전재군은 우리 어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으라고 하였다. 우리 식구들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다. 녹시 나간 판에 시장길을 눕히지도 못하였거니와 밥을 먹을 정신도 없었다. 보위원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가져온 것으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다 끝나자 보위원들은 기본적인 가게 도구와 당장 입을 옷가지 등 필수적인 몇 가지만 대충 싸라고 지시하였다. 이 작업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동무들은 이제 저쪽 구석에 가서 꼼짝 말고 와 있으라. 떠들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보위원들은 우리 식구들을 한쪽 구석방에 몰아넣었다. 어린 미어만이 곧 잠에 떨어졌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들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은 울음과 한숨으로 깊어가고 있었다. 인적이 끊긴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까지 처량하게 들려왔다. 아까 내가 집에 들어올 때 현관 앞에 모여 서 있던 아이들은 다 집에 갔을까? 경황이 없는 중에도 나는 갑자기 바깥에 있던 아이들이 궁금해졌다. 엄마들이 불러서 다 집으로 갔겠지 뭐.
그래도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보위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반쯤 몸을 일으키고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기겁을 하며 나를 끌어안쳤다. 아, 그때 그 예민아이 말이야. 정말 악질이더구만. 내래 밤새 혼 좀 내주었다. 하하하, 덕무 그 기운도 줬어. 그러니까 그 예민아이들하고는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난 말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주폐에 병들까 은근히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나도 그저 축 처져 있다가도 주폐만 보면 불끈 힘이 솟으니 큰일 났단 말입니다. 덕무는 그저 주폐만 갖다 놓으면 눈에서 불똥이 튀니끼니. 보위원들은 우리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술판을 걸어놓고 밤새 웃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쉴 새 없이 피어대는 담배 연기도 방안은 마치 곧 검 잡은 굴을 연상케 했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와 질식할 것 같은 담배 연기는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가족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우리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들은 마치 딴 세상들처럼 보였고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땀 냄새를 맡은 모기들이 밤새 왱왱거리며 끈적끈적한 우리 몸에 덤벼들었다. 어제 리성열에게서 책을 빌려줬는데 참 나중에 명절 때 사탕 나오면 준다고 해서 내가 대신 청소당번을 해주었는데 내일 그냥 나가버리면 어쩐다지. 나는 갑자기 우리가 내일 떠나면 안 될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난 내일 이사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내일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만큼은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또 할머니는 우리 중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나를 힘줘 끌어안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질 않았다. 할머니, 난 내일 떠나기 전에 꼭 리성열이하고 나하고 만나야 하는데. 할머니는 나의 철없는 소리에 가슴이 아픈지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눈물만 글썽거린다. 할머니의 손이 내 등뒤로 와 계속 쓰러지는 것을 느끼며 나도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 4시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다. 보위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던 나와 미워도 일어섰다. 빨리 서둘러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짐을 챙기고 차에 타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야?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과 공포로 밤을 지새운 우리 가족은 보위원들이 군홧발에 채워 밖으로 내몰렸다. 선잠에서 깨어난 미호가 겁에 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 갓나 새끼는 왜 시끄럽게 울고 이 야단이가. 야, 이 그 새끼 어떻게 울지 못하게 좀 하라오. 아버지 시계를 주머니에 챙기다가 미호에게 항의를 받았던 보위원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할머니는 미호를 오르면서 달래보려 하였지만 보위원들이 호통소리에 놀란 미호는 더 크게 울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금 이 저자 강철한 씨 가족의 정치범 시형소로 가는 원인은 일본 귀국자로서 잘 살기 때문에 옆에서 시비를 걸던, 그러니까 정말 욕심이 났던 자들이 그런 제 후과라고 봅니다. 재물을 마구 약탈당하고 뺏기고 정말 애꿎은 사람만 정말 죄 없이
수용소로 가게 돼야 하는 이런 비참함에는 우리 저기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소로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